아버지, 제발, 제발 눈을 떠주세요. 전현이 한 짓이다. 분명 독을 탔을 거야. 아닙니다, 저는. 늙은이 돈에 눈이 먼 거지. 당연한 결과야. 접주제 이제 끝났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어서 가. 관아에서 기다리신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독살범이네 불쌍하게. 어른,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잘했다 춘심아. 네 어미를 닮았구나.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북촌의 박진사 댁. 기와지붕이 겹겹이 쌓인 그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이었다.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채가 보였고 그 뒤로 안채와 행랑채가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연못에 연꽃이 가득했다. 가을이면 단풍이 뜰을 물들였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기와 위에 소복이 쌓였다. 담장 너머로는 북악산이 보였고 맑은 날이면 남산도 저 멀리 보였다. 그 저택에는 20살 남짓한 하녀 하나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춘심.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허리가 가늘어 바람에라도 날아갈 것 같았다. 그녀가 걸을 때면 치마가 살랑거렸고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면 목덜미에 가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손은 작고 하였지만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일하는 손이었다. 춘심은 다른 하인들과 달랐다. 그녀는 주인 박진사의 처소만 돌보았다. 아침 일찍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리고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안채로 걸어갔다. 진사의 새순물을 데웠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물을 끓였다. 진사가 일어나기 전에 방을 깨끗이 쓸었다. 빗자루로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냈다. 이불을 개어 장롱에 넣었다. 베개싯을 새 것으로 갈았다. 아침상을 차릴 때면 밥알 하나까지 정성스럽게 담았다. 밥은 윤기가 나도록 지었고 국은 간을 맞춰 끓였다. 김치는 알맞게 익은 것으로 골랐고 나물은 가지런히 무쳤다. 생선은 가시를 발라냈고 과일은 먹기 좋게 깎았다. 점심 무렵에는 진사의 옷을 손질했다. 때가 묻은 곳은 조심스럽게 빨았고 구김진 곳은 다림질을 했다. 저녁이면 저녁상을 차렸다. 밤이 깊어지면 진사의 서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잉크와 붓을 정리했다. 책상을 닦고 먹을 갈고 종이를 펼쳐 놓았다. 다른 하인들은 수군거렸다. 우물가에 모이면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젊은 것이 늙은 영감의 첩이 분명하다고. 안채만 드나들고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걸 보니 영감의 총애를 받는다고. 어떤 하녀는 침을 뱉으며 말했다. 저것도 참 염치가 없어. 늙으니 돈에 눈이 먼 거지. 젊은 것이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또 다른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쯧쯧, 젊은 것이 앞길이 막막하겠어. 양반댁 첩이면 뭐해. 결국 버려질 텐데. 늙은이 죽고 나면 쫓겨날 거야. 어떤 늙은 하인은 더 노골적이었다. 밤마다 안채에 드나드는 걸 봤어. 분명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춘심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화를 멈췄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듯이. 그러다 그녀가 멀어지면 다시 웃으며 수군거렸다.
춘심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귀가 멀쩡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할 뿐이었다. 그녀의 방은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가 아니라 안채 구석의 작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달린 그 좁은 방은 겨울이면 추웠고 여름이면 더웠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상자 하나뿐이었다. 옷도 두세 벌밖에 없었다. 춘심은 화려한 것을 입지 않았다. 언제나 무명 옷에 소박한 치마를 두르고 다녔다. 비녀도 나무로 만든 것이었고 놀이개도 없었다. 아니, 하나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차고 다니지 않았다. 밤이면 춘심은 그 상자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상자 안에는 색이 바랜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다. 분홍빛이었을 매듭은 이제 희끄무레했고 옷구슬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춘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춘심은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자장가 같은 노래. 누군가 자기를 안아주던 느낌. 그러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춘심은 소리 없이 울었다. 벽이 얇아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박진사가 춘심을 바라보는 눈빛을. 그 눈에는 욕망이 아니라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진사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등은 굽었고 수염은 하얗게 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가득했다. 그는 걸을 때 지팡이에 의지했고 기침을 자주 했다. 눈은 침침해져서 책을 읽을 때 돋보기를 써야 했다. 진사는 춘심에게 함부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가 상을 물리고 나갈 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편찮은 곳은 없느냐? 춘심은 고개만 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른. 진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가득했다. 춘심이 방을 나서면 진사는 긴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15년 전 춘심은 이 집에 왔다. 겨우 5살이었다. 그날 밤은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바람은 울부짖었고 눈은 하늘에서 미친 듯이 쏟아졌다. 한양의 거리는 온통 하얗게 뒤덮였고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다. 개조차 짖지 않았다.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밤이 깊었을 때였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1번, 2번, 3번. 간절한 소리였다. 문지기 노인이 잠에서 깨어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누구여 이 밤중에 사람 죽겠소. 문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젊은 여인이었다. 25쯤 되어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파리했고 몸은 비쩍 말랐다. 그녀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치마는 젖어 있었고 신발은 다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여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얼어붙어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노인이 물었다. 대체 누구시오? 무슨 일이오? 어디서 오셨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품에서 작은 놀이개를 꺼내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분홍빛 매듭에 옷구슬이 달린 놀이개였다.
아이는 잠결에 놀이개를 꼭 쥐었다. 여인은 아이의 임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춘심아,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미는 더 이상 너를 지킬 수가 없어.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리고 행복해라. 네 아비를 원망하지 마라. 여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다. 여인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노인이 팔을 뻗었다. 잠깐, 어디로 가시오? 아이는 어쩌고 들어와서 따뜻한 것이라도 드시고 가시오. 하지만 여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얀 눈발이 그녀를 삼켰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노인은 한참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춘심은 그제야 눈을 떴다. 낯선 곳이었다. 낯선 노인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춘심은 울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사라진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작은 손으로 놀이개를 꼭 쥐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박진사가 나왔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고 손에 촛불을 들고 있었다. 노인이 황급히 절을 했다. 어른, 이상한 여인이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사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촛불이 흔들렸다. 진사의 손이 떨린 것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아이를 자세히 보았다. 눈, 코, 입. 그리고 그 놀이개. 진사의 눈이 커졌다. 그 놀이개는 진사가 오래전에 선물한 것이었다. 젊은 날 사랑했던 여인에게 처음 만난 날 밤 달빛 아래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놀이가에. 이럴 수가. 설마. 진사는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는 작고 가벼웠다.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인이 놀라 물었다. 어른, 이 아이를 아십니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아이를 안채로 데려가거라. 가장 따뜻한 방을 내주고 가장 좋은 이불을 덮어주거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노인은 의아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어른. 하인들은 수군거렸지만 감히 물을 수 없었다. 춘심은 그렇게 박진사 댁의 식구가 되었다. 진사는 춘심에게 따뜻한 방을 내주었다. 밥을 먹였고 새 옷을 입혔다. 하지만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이를 볼 때마다 진사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 여인이 생각났다.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여인. 신분 때문에, 집안 때문에 포기했던 사랑.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기나 한가? 춘심이 자랄수록 진사의 괴로움은 깊어졌다. 아이는 그 여인을 점점 닮아갔다. 눈매 웃는 모습, 걷는 자세. 모든 것이 그녀였다. 진사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너도, 이 아이도 지키지 못했구나. 세월이 흘러 춘심이 15이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봄날 저녁 박진사가 춘심을 서재로 불렀다. 춘심은 놀랐다. 진사가 자기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춘심이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사서삼경, 역사책, 시집, 문집. 진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있었다. 진사가 말했다.
춘심아, 앉거라. 춘심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진사는 한참 춘심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너는 글을 배우고 싶지 않으냐? 춘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그것도 천한 하녀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글을 배워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게 허락됩니까? 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가르쳐 주마.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다. 알겠느냐?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냈다. 천자문이었다. 그는 책을 펼쳐 춘심 앞에 놓았다. 여기, 이게 첫 글자다. 하늘천, 이렇게 생겼지. 보이느냐? 춘심은 글자를 보았다. 검은 먹으로 쓴 글자가 종이 위에 선명했다. 진사가 붓을 들어 천천히 따라썼다. 이렇게 쓰는 거란다. 한 획, 두 획, 세 획, 네 획. 보거라, 이렇게. 춘심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진사가 붓을 내밀었다. 이제 네가 써보거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날부터 춘심은 밤마다 진사의 서재에 들어갔다. 하인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삼경이 넘어서였다. 춘심은 조용히 복도를 지나 서재로 갔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다. 문을 열면 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촛불을 밝혀놓고 책을 펼쳐놓고 진사는 춘심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우주가 넓고 아득하고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춘심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따라 썼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자가 삐뚤빼뚤했다. 획이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춘심의 글씨는 점점 반듯해졌다. 진사는 춘심이 글자를 익힐 때마다 기뻐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그는 가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잘하는구나, 춘심아. 내 어미도 똑같이 배웠단다. 똑같이 열심히 했지. 너를 꼭 닮았어. 춘심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매미가 울고 비가 쏟아졌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고 국화가 피었다. 춘심은 이제 천자문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진사는 다른 책을 꺼냈다. 사서삼경이었다. 이제 이걸 읽어보자꾸나. 어렵지만 천천히 배우면 된다. 춘심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려운 글자가 많았지만 진사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이 글자는 이런 뜻이고 저 글자는 저런 뜻이고. 춘심은 밤새 글을 읽었다. 촛불이 짧아지고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또 한 해가 지났다. 춘심은 이제 간단한 글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진사는 가끔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의로운 선비 이야기, 효녀 이야기, 충신 이야기.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춘심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빛냈다. 어느 날 진사가 물었다. 춘심아,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꿈이 있느냐? 춘심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녀인 자기가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걸 가르치면서도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여전히 하녀고 세상은 너를 그렇게 볼 테니까. 춘심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른.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진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착하구나. 정말 착해. 네 어미를 닮았어. 그 사람도 그랬단다. 늘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했지. 춘심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런 춘심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다. 안채 부엌을 맡은 김할매였다. 김할매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다. 그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다. 박진사의 어머니를 모셨고 진사가 자랄 때도 지켜봤다. 그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비밀도 할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김할매는 춘심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고. 진사가 유독 이 아이를 챙기는 것도 이상했다. 하지만 할매는 묻지 않았다. 다만 춘심을 딸처럼 아꼈다. 다른 하인들이 춘심을 수군거릴 때도 김할매만은 그녀를 감쌌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젊은 하녀들이 춘심을 비웃고 있었다. 할매가 나타나 호통을 쳤다. 이 아이는 착한 아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함부로 남 이야기하면 벌 받는다. 하녀들은 입을 다물었다. 할매의 위엄은 대단했다. 김할매는 춘심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침이면 춘심을 부엌으로 불렀다. 춘심아, 이리 와서 무 써는 것 좀 배워라. 여자가 음식 만들 줄 알아야 해. 춘심은 할매 옆에 앉아 무를 썰었다. 할매가 말했다. 무는 이렇게 얇게 써야 해. 너무 두꺼우면 김치가 제맛이 안 나거든. 이렇게 칼을 비스듬히 대고. 춘심은 조심조심 무를 썰었다. 할매는 나물 다듬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시금치는 이렇게 다듬고, 고사리는 저렇게 삶고, 도라지는 이렇게 손질하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 밥 짓는 법,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 할매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다. 어느 겨울날 춘심이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할매가 춘심 옆에 앉았다. 춘심아. 예, 할매. 할매가 춘심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네가 바르게 살면 하늘이 다 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야.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매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위로가 되었다. 할매가 계속 말했다. 나는 안단다, 춘심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진사 어른이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때가 되면 다 밝혀질 거야. 춘심이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매? 무엇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할매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잘 지내거라. 착하게, 바르게. 그날 밤 할매는 춘심을 위해 특별히 팥죽을 끓여주었다. 자, 먹어라. 네가 좋아하지 않니? 오늘 동짓날이거든. 춘심은 따뜻한 팥죽을 한 숟가락 떴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할매뿐이었다. 고맙습니다, 할매. 할매는 춘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춘심이 참 착하지. 할매가 늙어서 죽어도 너만 잘 살면 된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박진세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다. 박윤호. 35세 그는 진사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진사의 형이 일찍 죽었고 형수도 윤호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진사는 어린 윤호를 거두어 키웠다. 공부도 시키고 과거도 보게 했다. 하지만 윤호는 번번이 낙방했다. 머리는 나쁘지 않았지만 게을렀다. 윤호는 한 달에 한 번씩 진사를 찾아왔다. 겉으로는 문안을 드리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진사의 건강을 살폈다. 아직도 정정한가? 언제쯤 죽을 것 같은가? 그의 눈은 늘 저택 구석구석을 훑었다. 사랑채의 골동품, 안채의 비단, 창고의 쌀. 모든 것이 언젠가 자기 것이 될 터였다. 윤호는 춘심을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다. 어느 날 그는 진세에게 물었다. 숙부님, 저 하녀는 도대체 뭡니까?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숙부님의 명예에도 해가 됩니다. 쫓아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내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윤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춘심을 지나칠 때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었다. 저 천한 것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걸까? 혹시 진사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윤호는 춘심이 거슬렸다. 윤호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 도박으로 날린 돈이 산더미였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다.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술자리에서 윷놀이를 하고. 하지만 점점 커졌다. 한 판에 은자 10냥, 20냥, 50냥. 이기면 좋고 지면 다음 판에서 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업부졌다.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왔다. 윤호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박서방, 돈 갚아. 언제까지 피할 거야? 오늘 안 갚으면 다리 부러뜨릴 줄 알아. 윤호는 뒷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언제까지 도망칠 수는 없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었다. 이제 1000냥이 넘었다. 윤호의 집도 땅도 다 저당 잡혔다. 윤호는 박진사의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 진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터였다. 진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윤호가 유일한 혈육이었다. 당연히 재산은 자기가 물려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진사는 너무 오래 살았다. 70이 넘었는데도 건강했다. 매일 산책을 하고 밥도 잘 먹었다. 윤호는 초조했다. 이러다가 채권자들이 자기를 죽이겠다. 어느 가을날 윤호는 기생집에서 한 사내를 만났다. 사내는 의원 행세를 하는 약장수였다. 이름은 장서방. 그는 온갖 약을 팔았다. 정력제, 기침약, 소화제. 하지만 뒷거래로 더 위험한 것도 팔았다. 윤호는 술에 취한 척하며 장서방에게 다가갔다. 장서방, 술 한잔 하시게. 오늘 내가 산다네. 두 사람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윤호가 술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을 아프지 않게 죽일 방법이 있는가? 혹시 그런 약이? 장서방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더니 씩 웃었다. 왜 누굴 없애고 싶은가? 원수라도 있나? 윤호가 급히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학문적 호기심이지. 장서방은 잔을 비우고 말했다. 있지. 하지만 값이 비싸네. 그리고 위험하고. 얼마나? 은자 50냥. 윤호는 숨이 막혔다. 50냥이라니. 하지만 진사의 재산을 생각하면 헐값이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 돈을 가져오겠네. 다음 날 윤호는 마지막 남은 물건을 팔아 은자를 마련했다. 어머니의 비녀, 아버지의 붓, 집안의 그릇까지. 장서방을 다시 만나 돈을 건넸다. 장서방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다. 이걸 채 타서 먹이면 되네. 조금씩 매일. 석 달쯤 지나면 늙은이는 자연스럽게 숨을 거둘 거야. 병으로 보일 테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걸세. 장서방이 경고했다. 한 번에 많이 먹이면 안 돼. 의심받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알겠나? 윤호는
봉지를 품에 넣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겨울이 왔다.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렸다. 박진사는 몸이 점점 약해졌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기침 한두 번, 별것 아니었다. 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잦아졌다. 밤마다 기침을 했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다. 춘심은 걱정이 되었다. 어른,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의원도 별 수 없어. 하지만 진사는 점점 여위었다. 밥맛이 없어졌다. 입맛이 떨어져 한 숟가락만 먹고 수저를 놓았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다. 손이 떨렸고 걸을 때 비틀거렸다. 옷이 헐렁해졌다. 춘심은 진사를 정성껏 돌봤다. 미음을 끓여드리고 이불을 두껍게 덮어드렸다. 밤에는 방에서 자며 진사를 지켰다. 하지만 진사의 얼굴은 날로 수척해졌다. 이상했다. 윤호가 요즘 자주 찾아왔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왔다. 그는 진색에 지극정성이었다. 숙부님, 제가 좋은 차를 구했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약초를 넣어 달인 거라 기운이 날 겁니다. 윤호는 진색에 정성스레 차를 달여 올렸다. 은은한 향이 나는 차였다. 숙부님 건강을 위해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날마다 드시면 좋습니다. 꼭 드셔야 합니다. 진사는 고맙다며 차를 마셨다. 차는 달콤했다. 하지만 뒷맛이 약간 씁쓸했다. 윤호는 흡족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문을 나서며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순조롭다. 이대로면 3달 안에 끝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재산이 내 것이다. 춘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뭔가 이상했다. 윤호 도련님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 왜 직접 차를 끓여오는 걸까? 김 할매도 느꼈다. 어느 날 할매가 춘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춘심아, 윤호 도련님이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구나. 저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조심해라.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상하게 느꼈어요, 할매. 어른께서 점점 약해지시는데 도련님만 자꾸 오세요. 할매가 한숨을 쉬었다. 진사 어른이 점점 약해지시는 게 마음에 걸려. 혹시 독이라도. 할매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춘심은 알았다. 할매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춘심은 그날 밤 윤호가 가져온 차를 살펴보았다. 다갈색 가루가 작은 주머니에 담겨 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약초 냄새가 났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춘심은 진색에서 배운 지식을 떠올렸다. 진사는 가끔 약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이 냄새는 당귀? 아니 감초? 하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어. 이건 춘심은 불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천한 하녀였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윤호 도련님께 의심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누가 하녀의 말을 믿겠는가? 달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진사는 점점 더 약해졌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숨쉬기도 힘들어했다. 손발이 차가웠고 의식도 흐려졌다. 춘심은 밤낮으로 진사를 돌봤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은 초조해졌다.
손은 거칠어지고 옷은 낡았다. 김할매가 춘심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춘심아, 너도 좀 쉬어라. 이러다 네가 먼저 쓰러지겠다. 다른 하인들한테 맡기고 네가 좀 자거라. 하지만 춘심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매. 저는 어른을 지켜야 해요. 제가 지켜야 해요. 춘심 자신도 몰랐다. 왜 이렇게까지 진사를 지키려 하는지. 단순히 주인이어서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다. 진사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다. 미안함이 있었다. 그것이 춘심을 움직였다. 섣달 금음날 밤이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다. 박진사가 춘심을 불렀다. 진사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춘심아. 춘심이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진사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밀랍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라에 있었다. 어른, 제가 왔습니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춘심을 가리켰다.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말이 있다. 춘심은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둘뿐이었다. 촛불이 흔들거렸다. 진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춘심이 급히 다가가 부축했다. 어른, 무리하지 마세요. 누워 계세요. 하지만 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 죽기 전에 해야 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었다. 그러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다. 겉면에는 매화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춘심아, 내게 줄 것이 있다. 진사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종이였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진사가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네 어미가 남긴 거란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쓴 거다. 춘심의 눈이 커졌다. 어미? 춘심은 어미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진사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춘심아, 너는 내 딸이다. 내 친딸이야. 춘심은 숨이 막혔다. 무슨 말을? 자기가 진사의 딸이라고. 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했지. 그녀는 천하게 태어났어. 기생집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단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답고 착했지. 노래를 잘 불렀고 마음이 따뜻했어. 나는 그녀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진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기침을 했다. 춘심이 물을 떠다 드렸다. 진사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이 허락하지 않았어. 양반과 자제가 기생과 혼인할 수는 없다고 했지. 나는 집안 어른들께 애원했어. 하지만 소용없었어. 그들은 그녀를 천한 것이라 불렀어.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겁쟁이였다. 그녀와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 집안을 버릴 용기가 없었지. 재산을 버릴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를 떠나보냈단다. 그녀가 울면서 애원했는데도. 진사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녀는 너를 혼자 낳았어.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뻤지. 하지만 찾아갈 수가 없었어. 세상의 눈이 무서웠거든. 그녀는 너를 홀로 키웠단다.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삭바느질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진사가 떨리는 손으로 춘심의 손을 잡았다. 그러다 그녀가 병이 들었어. 폐병이었지. 약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녀는 점점 약해졌단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너를 이 집으로 데려왔어. 네가 5살 때였지. 눈 내리던 그날 밤. 춘심은 기억했다. 눈 내리던 그날 밤을.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있었던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진사가 계속했다. 나는 그날 밤 너를 보고 알아차렸어. 네가 내 딸이라는 것을. 너는 그녀를 꼭 닮았거든. 눈도 코도 입도. 하지만 나는 또다시 겁쟁이가 되었단다. 진사는 흐느꼈다. 너를 딸이라 부를 용기가 없었어.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지. 그래서 너를 하녀로 만들었어. 내 딸을 하녀로. 얼마나 잔인한 짓이냐. 얼마나 비겁한 짓이냐. 춘심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온몸이 떨렸다. 진사가 춘심의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하다, 춘심아. 정말 미안하구나.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네 어미한테도 너한테도 미안해.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 춘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른, 아니 아버지. 진사는 춘심을 끌어안았다. 둘은 한참을 울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진사가 문서를 춘심에게 내밀었다. 이 문서에는 네가 내 딸임이 적혀 있단다. 그리고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물려준다는 내용도 있지. 이걸 잘 간직해라.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내 유일한 증거가 될 거야. 윤호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다.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제발. 진사는 쓰게 웃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알아. 내 몸이니까. 하지만 괜찮아.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제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진사는 춘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게 살아라, 춘심아. 내 어미처럼. 바르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해져라. 그게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춘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문서를 품에 안고 온 밤을 울었다. 방 안에는 춘심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비극이 찾아왔다. 동틀 무렵 하인이 비명을 질렀다. 큰일 났습니다. 진사 어른께서. 춘심이 급히 달려갔다. 박진사가 방에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던 것이다. 춘심이 손을 잡았지만 차가웠다. 숨을 쉬지 않았다. 진사는 죽어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 춘심은 울부짖었다. 진사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소식을 듣고 박윤호가 달려왔다. 그는 진사의 시신을 보더니 오열했다. 숙부님, 이럴 수가. 어찌 이리 갑자기. 하지만 그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눈빛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러다 그의 눈이 춘심에게 향했다. 춘심은 진사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윤호가 외쳤다. 전현이 한 짓이다. 전현이 숙부님을 죽였어. 분명 독을 탔을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윤호가 계속 소리쳤다. 전현은 숙부님의 첩이었다. 분명 재산을 노리고 독을 탔을 것이다. 어젯밤에도 단둘이 방에 있지 않았느냐. 춘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진사 어른의 딸입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녀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미쳤구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하인들이 춘심을 붙잡았다. 윤호는 관에 고발했다. 이 여자가 제 숙부를 독살했습니다. 어미 다스려 주십시오. 춘심은 옥에 갇혔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그녀는 떨었다.
아버지가 준 문서는 방에 숨겨두었다. 그것을 꺼낼 기회조차 없었다. 춘심은 절망했다. 관에서는 춘심을 신문했다. 네가 박진사를 죽였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춘심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진사 어른의 딸입니다. 어른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녀 주제에 무슨 헛소리냐? 네가 첩이면서 재산을 노려 독을 탄 거 아니냐? 형리가 곤장을 들었다. 춘심은 매를 맞았다. 피가 흘렀다. 등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딸입니다. 그때였다. 김 할매가 관하로 달려왔다. 할매는 춘심의 방을 뒤져 문서를 찾아낸 것이었다. 할매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여봐라, 이걸 보시오. 증거가 있소. 할매는 문서를 내밀었다. 관리가 문서를 펼쳤다.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춘심이 박진사의 딸이며 모든 재산을 그녀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진사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다. 관아가 술렁거렸다. 관리가 윤호를 불렀다. 이게 사실이요. 이 문서가 진짜요? 윤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위조입니다. 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하녀가 어떻게 진사의 딸입니까? 하지만 문서는 진짜였다. 필체도 도장도 진사의 것이 맞았다. 관리는 의심스러워 박진사 댁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인들을 신문했다. 그러다 윤호의 방에서 작은 봉지를 발견했다. 약장수에게서 받은 독약이었다. 반쯤 남아 있었다. 관리가 소리쳤다. 이게 뭐냐? 네 방에서 나온 것이다. 윤호는 뒷걸음질 쳤다. 그건 약초입니다. 건강을 위한. 관리는 냄새를 맡아보고는 얼굴이 굳었다. 이건 독약이다.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관리는 약장수장 서방을 찾아냈다. 장서방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윤호가 진사를 죽이려고 독약을 샀다고. 석 달 동안 채 타서 먹였다고. 진실이 밝혀졌다. 윤호가 진사를 서서히 독살했고 그 죄를 춘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것이었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나는 그저 재산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리가 차갑게 말했다. 네 탐욕이 숙부를 죽였구나. 네 욕심이 사람을 죽였어. 윤호는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그는 멀고 먼 섬으로 끌려갔다. 가는 길에 윤호는 중얼거렸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내 평생을 헛되이 썼어. 다 잃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춘심은 풀려났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진사의 딸.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다. 양반가의 딸이었다. 하지만 춘심은 저택을 떠났다. 김 할매에게 물었다. 할매,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저 혼자는 싫어요. 할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따라가마. 우리 춘심이 혼자 두고 어떻게 가겠니? 춘심은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과부에게, 고아에게, 병든 사람에게. 작은 집 하나만 남겨두고 할매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었다.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김을 맸다. 가을이면 수확을 했고 겨울이면 난로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춘심은 그를 아는 몇 안 되는 여자였다.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면 그녀는 그를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춘심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춘심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진심을 보아야 해. 겉모습에 속지 마라. 세월이 흘렀다. 15년이 지났다. 춘심은 이제 중년의 여인이 되었다. 김 할매는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다. 어느 봄날 춘심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는 말했다. 아버지, 저는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르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춘심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그날 저녁 춘심은 할매와 함께 저녁밥을 먹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따뜻했다. 할매가 말했다. 춘심아, 네가 참 잘 자랐구나. 내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매 덕분입니다. 할매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었다. 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달빛이 그들의 작은 집을 비췄다. 춘심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넓었고 그녀의 앞에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다. 이제 춘심은 알았다. 진짜 행복은 많은 재산이나 높은 신분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을 나눌 사람이 곁에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나요? 춘심처럼 오해받는 이가 여러분 곁에도 있지 않나요? 한 번쯤 진심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킵니다. 윤호처럼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다 모든 걸 잃는 일. 우리도 조심해야겠지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려도 정의는 이깁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